그, 어,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집도 팔고, 뭐 차도 팔고, 전 재산을 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공부하겠다고 떠나버린 이혼한 아내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니, 애가 이렇게 아프냐고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아이를 본인이 케어하겠다고 막 이러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게 다인데 그걸 이야기하시면 책 읽기가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전에 읽어서. 아니,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예. 음. 불을 끄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꿈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얀 옷을 입은 성우가 저만치에서 손짓으로 날 부르고 있었어요. 성우 옆에는 성우 엄마가 서 있었고 성우처럼 나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반가웠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가 갈 줄 알아?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아빠! 꿈속인데도 내 목소리는 한마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죠. 빨리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발판 소리입니다. 다음아!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얼굴이 코에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다시 꿈입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알맹이를 찾을 수 없는 양파처럼요. 겁이 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꿈만 꾸고 있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내 손을 만지며 말합니다. 다음아, 나는 힘껏 눈을 감았다가 뜨고 몇 번이고 다시 떴어요. 엄마의 모습이 사라지질 않아요. 엄마가 내 손을 힘껏 잡는 것도 생생하게 느껴지죠. 엄마가 왔어. 아, 엄마가 온 거군요. 그래서 뭐요? 나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뭐하러 온 건지.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웁니다.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왜 우는지. 나는요, 내가 울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동화책에 조금만 슬픈 내용이 있어도 남들이 우는 것만 봐도 그냥 눈물이 줄줄 새어나오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울지 않을 생각이에요. 울음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엄마는 프랑스에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와 그림이 엄마에게는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왜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아빠가 연락한 걸까요? 다음아, 엄마 보이니? 엄마 목소리 들려? 들리면 무슨 표시라도 해봐.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거 읽었던 곳인데?
읽었어요. 안 읽었던 곳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빠와 그리고 이혼한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잘난 각서 한 장으로 득이양양한 모양인데 과연 뜻대로 되어줄까? 포기하지 않으면 최후 방법을 쓰겠어. 법으로 해결할 거야. 당신은 질 수밖에 없어. 정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정과? 병원 만료를 뿌리치고 치료를 멋대로 중단했어. 아이를 거의 죽일 뻔까지 했다고. 게다가 현재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무능력자. 법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아내는 자신의 다짐을 내보이려는 표시인 양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갔다. 곧 문이 다시 열렸다. 아내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런 말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얘기할게. 다음이는 당신보다도 날 훨씬 더 닮았어. 인정하라고. 묻지도 대꾸하기도 전에 다시 문이 닫혔다. 불쑥 여진이의 말이 떠올랐다. 선배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분노할 순간에도 참는 거. 제발 좀 마음속 울분을 가끔씩은 쏟아내고 살아요. 정말 그랬을까? 부인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에게 분노하는데 기력과 몽땅 빼앗겨 세상 누구하고도 다투고 싶지 않았으리라. 아내가 떠났음에도 3인분의 식사는 어김없이 도달했다. 과연 아이의 양육 문제로까지 비약될 일이었을까? 설령 아내가 작심하고 이야기를 꺼냈다 해도 진작 결정이 난 바였다. 굳이 아내의 자격을 따지고 싶진 않았다. 어쩌면 아내의 지적대로 치사한 짓거리에 불과했다. 아내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각서로 들먹인 점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막상 받아들었을 때조차 과연 이따위 종이 쪽지가 무슨 의미란 씁쓸히 묻고 말았다. 그러나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아내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 깊이 꽂혔다. 아내를 미워하고 싶진 않았다. 결국 헤어질 사이였다면 미움에 단련되기 전에 헤어진 점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왔다. 정작 다 끝났는데 뒤늦게 아내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랐다. 아내의 몫이 복지리탕을 물끄러미 넣어다보고 있을 때 박인석이 파이프를 재떨이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밥은 그렇고 술 한 잔이나 하겠소? 식사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해작거리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박인석이 잔을 내밀었다. 받기만 해요. 정 선생한테 한 잔 건네고 싶어 그렇소. 그 정 선생은 아내의 그 새 남편입니다. 박인석이 술병을 기울여 잔을 채우는 동안 그는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다투다 종국에는 화해의 술잔을 주고받는 듯한 기묘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당치도 않았다. 적개감이나 분노로 아내의 남자를 대할 이유가 없었다. 박인석이 아내 몫의 잔을 끌어다 술을 채웠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나로 인해 정 선생이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소. 길을 걷다 보면 개에게 물어뜯겨 바짓단이 찢기기도 하는 법. 번번이 발을 들어 개를 걷어찰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내를 단념한 순간부터 박인석은 신경 곤두세울 까닭 없는 그저 인명의 사내였다.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 이상하게도 화하백보단 정성생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이다. 내 나이가 곧 50이요. 부끄럽게 이 나이 먹도록 아버지가 되어보진 못했소. 정 선생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테죠. 그러나 말입니다. 다음이가 정 선생한테 어떤 의미인진 짐작하겠소이다. 달리 대꾸할 말이 없기에 그는 멋쩍게 웃었다. 박인석이 베레모를 슬쩍 들어올려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정 선생도 겪어봐서 알겠소만 화하백 원래 뒤끝 없는 사람이요. 재판이니 뭐니 했던 것도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튀어나오는 소리일 거고 혹시 그러한 결심을 했대도 내가 책임지고 막아주겠소. 다음이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치료비 염려할 필요 없다고. 반드시 치료비 때문일 리야 있겠소. 뭐랄까 잠들었던 모성이 아이를 다시 만나는 순간 깨어났다고나 할까나. 잠들었던 모성. 사실이라면 반가운 노릇이었다. 깨어난 모성으로 아이의 지난날 상처를 어루만질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한없이 그리워했던 기억. 자신이 어렵사리 헤쳐나온 유년의 상처를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진 않았다. 아내에게 한 가닥 기대를 남겨둔 이유도 거기 있었다. 하여튼 치료비 문제를 걱정하는 건 사실이요. 박인석이 슬쩍 그의 얼굴을 살피며 덧붙였다. 옛날에는 지독한 가난뱅이였어. 지금은 그림으로 그럭저럭 돈푼 깨나 손에 쥐고 있고 오해하지 말기 바라오. 정 선생을 돕고 싶구려. 고마운 말씀이군요.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순수한 뜻이요. 그리고 화백 소생인데 모른 척하기도 힘들고. 그는 강력한 유혹에 휩싸였다. 박인석의 제의를 단순하게 여겨 받아들이자 딱히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도 없지 않는가. 알량한 자존심일랑 개나 먹으라고 던져주자. 억지를 부리지 말고 당장을 보자. 빚으로 여기고 차차 갚아가면 될 일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도리지를 쳤다. 유혹은 언덕을 내려오는 눈덩이 같은 거다. 부피를 키우기 전 일찌감치 걷어차야 한다. 내 아이입니다. 섣불리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하화백이 남은 아니지 않소. 그 입장도 생각해주길 바라오. 구태여 치료비일 까닭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엄마 역할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박인석이 낭패한 낯으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한숨처럼 길게 연기를 내뱉고는 물었다. 정 선생 뜻을 충분히 알겠소. 하화백을 내 설득해 보겠소이다.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은 찾아낸 거요. 설명해야 됩니까? 궁금해서 그렇소. 알아야 하화백을 설득하기도 쉬울 거고. 시집을 출간하기로 했어요. 좋은 조건이니까 치료비는 쉽게 해결될 겁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었다. 그의 요구대로 치료비 전부를 충당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허세를 부리려는 속셈이었을까? 아니었다. 어딘가에 찾아내지 못한 방법이 있으리라. 한편 스스로를 격려하고픈 까닭이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어디쯤에서 일어서야 될지 궁리할 때 박인석이 입을 열었다. 다음이가 미술의 놀라운 재능을 지녔더구만. 완치가 되거든 정식으로 재능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할 성십소이다. 굳이 필요할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선택할 안목이 생기기 전까진
한낱 강요에 불과할 겁니다. 다음이의 재능이 정말 뛰어나더이다. 천재라고 단정해도 될 만큼이요. 그러나 부모가 곁에서 돕지 않으면 묻혀버리기 마련이요. 천재도 걸맞은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잖소.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이유의 대부분이 지나친 욕망에서 비롯됐듯 부모의 과도한 기내가 아이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다. 서로 천재성을 발휘한데도 강요에 의한 선택이라면 먼 훗날 아이는 후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리라. 박인석이 그를 불러놓고 잠시 머뭇댔다. 솔직히 말해 다음이의 재능에 욕심이 생깁디다. 하화백 역시 비슷한, 아니 엄마로서 훨씬 더 강렬하겠죠. 아이가 자신을 더 많이 닮았다던 아내의 말에 담긴 뜻을 비로소 짐작했다. 정말 아이의 재능 때문이라면 참으로도 불순하고도 고약한 속셈이었다. 완치된다면 나한테 다음이의 장래를 맡겨볼 의향은 없소이까? 박인석의 손에 들린 파이프에서 꾸물꾸물 피어오르는 연기를 향해 그가 입을 열었다. 왜 다음이 엄마 사이에 자식을 두지 않습니까? 갖고 싶어도 그럴 처지가 못 된다오. 10여 년 전 이혼을 했소. 곧바로 정관수술을 받았다오. 다신 결혼하지 않겠다는, 오직 그림에만 전념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였다고나 할까. 하와백 만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무모한지 실감하고 있소이다. 짐작컨대 하화백이 다음이를 프랑스로 데려가고 싶은 것도 그 이유가 클 것이요. 박인석은 자신의 치기를 만회시키기 위한 의도인 양 다시 아이의 장례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글프고도 덧없는 만남이었다. 아이고, 임명이 6,900... 박인석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글프고도 덧없는 만남이었다. 아, 원래는 처음엔 시를 읽어서 시밤했다가 이게 시밤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악성 혈액질환에서 사이톡산과 전신 방사선 조사 전 처치를 이용한 동종 골수 이식 치료 동의서, 부설판과 사이톡산 전처지를 이용한 동종 골수 이식 치료 동의서, 골수 이식에 대한 의학적 배경, 치료 과정, 위험성과 부작용, 주치의 의견, 환자 및 가족의 동의 등이 여러 장에 걸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식에 앞서 본격적인 처치 과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전신 방사선 조사와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로 악성 세포를 제거, 새로운 골수 세포가 성장할 공간을 확보, 이식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병행될 것이었다. 그는 동의서에 담긴 위험 경고를 읽고 또 읽었다. 하나라도 빠뜨렸다간 어딘가에 함정에 속절없이 빠질 것 같은 불길함이 있었다. 이식된 골수가 기능을 못할 경우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음. 이식 후 거부 반응인 이식편대 숙주질환은 경미한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신장, 간, 폐, 뇌 등 장기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전신 방사선 치료가 불임을 유발할 수 있음. 마지막은 보호자로서 치료의 결과와 치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합병증에 대한 주치의와 병원의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내일 오전 아이는 소아병동에서 이식센터로 옮겨 전 처치 과정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었다. 예치급이었다. 그는 1시간째 원무과 송 계장이 책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상전의 선처를 기대하는 머슴꼴로 예치금 연기를 애원했다. 머슴꼴로 예치금을 연기하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송 계장은 1시간의 대부분을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동료들과 잡담을 하며 이따금씩 그를 향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아휴, 참 답답하시네. 아, 글쎄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둘은 서로 해병대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해병대 선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과장님이 그 해병대는 같은 또 동기 그런 우리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런 말 하기가 더 힘들어. 이번 치료가 아이로선 마지막이 될 기회야. 날 좀 도와줘.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 계획대로 이식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볼게요. 고마워. 당장 예치금을 전부 마련할 순 없지. 절반쯤은 내일이나 모레까진 해결해볼게. 원무과 직원으로 선배님을 만났습니다만 내심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무과에 있다 보니 별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몇 차례 정상기를 넘기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사람, 무조건 봐달라고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사람, 깎아달라고 떼쓰는 사람. 어쨌든 선배님을 믿고 제가 대신 보증을 서겠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드나든 지는 얼마나 됐죠? 2년 정도. 백혈병으로 2년 넘게 투병했다. 돈을 다발로 쌓아놓고 사는 부자가 아닌 이상 경제적으로 감당키 어렵겠군요. 송 계장이 덧붙여 말했다. 주치의는 이식 날짜가 얼마나 남았다고 하던가요?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주 뒤가 될 거라더군. 3주. 예치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군요.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저를 원무과 직원이 아니라 후배로만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하지만 걱정 마. 2년을 버텨왔는데 설마 3주도 못 버틸까. 방법이 있겠지 분명. 그는 송 계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퇴근해야지. 만나서 반가웠어. 여러모로 마음 써줘서 고맙고. 아내가 떠났다. 아이가 이식센터로 옮긴 날이었다. 아침까지도 출국의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호련히 자신의 터전인 프랑스로 날아갔다. 놀기에 정신 팔렸던 아이가 해외 전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허겁지겁 집으로 줄다름을 치듯이 예치금 마련으로 진종일 헤매다가 돌아온 그에게 아이가 쪽지를 건넸다. 아내의 전화번호와 마음이 변하면 연락하라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작별의 인사조차 생략하고픈 모양이었다. 아이 문제로 언성을 높인 이후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던 아내였다. 그는 담담한 심정으로 아내의 떠남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아이였다. 아이가 엄마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았다. 행여 투병 의지가 꺾였다면 낭패였다. 엄마가 갑자기 떠나서
많이 섭섭하지? 아니, 엄마 원래 그렇잖아. 엄마 없이도 힘낼 수 있겠어? 당연하지.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이는 태연하게 대꾸하며 밝게 웃었다. 아이의 태어남을 마냥 다행으로 여길 순 없었다. 어쨌든 아내는 아이의 엄마였다. 삶의 고단한 순간 어머니의 존재는 넉넉한 위로이다. 그는 감사합니다. 잠든 아이를 뒤로하고 병실을 빠져나와 원무과로 향했다. 이식센터에서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이 흘러갔다.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예치금을 문제 삼아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랬다. 결국 송 계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홍 사장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맹놓고 처분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결과는 허망했다. 자신의 무능함을 움켜쥔 채 돌아서야 했다. 문득 예치금을 끝내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다. 마음이 변하면 연락하라던 아내의 메모를 떠올리는 횟수가 잦아졌다. 아이에 대한 사랑을 앞세워 자신을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차라리 아이의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영영 잃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아내의 의도 자체가 불순했다. 아이의 재능에 따라 어머니의 사랑이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들 수도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모정은 잠시일 뿐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리라. 아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는 냉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가 머나먼 이국에서 기댈 곳이 없는, 그래서 홀로 울게 되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러설 수 없었다. 아직은 맞서 싸워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는 원무과 주위를 서성이다 마침 문을 밀고 나오는 송 계장을 불러 세웠다. 차 한잔할까? 송 계장은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마시자며 병원 밖으로 이끌었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신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는 입을 열었다. 아직 돈을 못 구했어. 나 때문에 많이 곤란하지? 약간은요. 받기로 약속한 돈이 자꾸 미뤄지네. 면목이 없다. 할 수 없죠. 제가 보기엔 선배님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사람이 절대로 못 되거든요. 틀렸나요? 이제까지 송 계장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만 해왔잖아. 받기로 한 돈이 마련된데도 나머진 어떻게 할 거죠? 이리저리 융통해봐야지. 주문한 커피가 탁자 위에 올려졌다. 선배님, 불러놓고 머뭇대던 송 계장이 말했다. 며칠 정도야 그럭저럭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환자는 저 말고도 주시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병원도 따지고 보면 장사 아닙니까?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치료를 중단하겠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없는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게라도 하나요? 제가 원무과 직원이라서 선배님 편의를 봐줘 문책이라도 당할까봐 이러는 소리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후배로서 걱정되고 답답해서요. 미안하다는 말이 의도치 않게 튀어나왔다.
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12시까지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12시까지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새 염치를 잃어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에 그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전종일 추적추적 내린 어제의 비로 하늘을 맑게 씻겼고 가을은 부쩍 깊어졌다. 어제 그제 여기저기 사회단체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길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더군요. 속사정이야 다르겠지만 선배님보다 더 어려운 처자가 많다는 이유였죠.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 환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는 얼어붙은 호수 위를 맨발로 딛고 선 양 진저리를 쳤다. 그렇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제 아무리 발등이 얼어터져도 남이 집힌 모닥불에 함부로 발을 내밀 수는 없었다. 선배님, 차라리 저한테 무슨 방법이 없느냐고 솔직하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방법이라니? 아니에요. 그는 송계장 쪽으로 바투 다가 앉았다. 송계장이 깍지를 껴 턱을 받쳐놓고 그를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선배님. 시정은 책 읽는 밤 보면 예전에 삼국지 등장인물 목소리가 등장하던데. 팡님 어서오세요. 이런 목소리였나?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형님, 함께 가시지요. 간우야, 네가 참아라. 또 방에 어서오세요. 공작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셨는데 사촌 형님 한 분이 있어요. 공작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그만 손가락이 뭉텅 잘리는 바람에 지금은 상가 경비원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딸애가 지난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우리 병원에 입원했죠.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 마련할 길이 막막하고요. 하루는 형님이 장기를 팔기로 했다고 말하더군요. 병원 화장실 벽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서 연락을 했더니 신장을 사겠다고 했다나 봐요. 불법이고 사기라고 말렸죠. 헌데 이 형님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서요. 지푸기라도 잡는 심정이니 오죽하겠어요. 도리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병원 일 보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취했죠. 장기 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건 사실이지만 친구들을 통하면 적어도 사기당할 염려는 없으니까요. 장황한 이야기 속에 담긴 송계작의 의도를 넉넉히 이해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생면부지의 아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나눠주겠다는 일본인 처녀의 결심을 그는 벅찬 감격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몸의 일부로 타인의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것만큼 숭고한 희생이 있을까? 그러나 돈이 개입되는 순간 치졸한 거래가 되고 마는 셈이었다. 비난받아 마땅했다. 알면서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다. 아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몸뚱이를 내다 파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더 심한 짓이라도 할 텐데.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 물었다. 그 신장 매매라는 게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사촌 형님은 꽤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송 계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금액이라면 당장의 치료비는 물론 이직 후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였다. 내가 어쩌면 될까? 송 계장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마치 내가 브로커라도 된 기분입니다. 선배님과의 인연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않을걸요. 치료비 마련할 길이 정이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해보세요. 돈벼락을 받지 않는다면, 은행을 털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최후이자 최선의 방법이었다. 간단히 생각하자면 그는 어금니를 꽉 물었다. 콩팥. 하나를 떼어낸데도 정상적인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창조주가 인간의 몸뚱이에 허락한 유일한 여유분. 그것으로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고민 말고 망설인 까닭이 없었다. 뜻밖의 찾아온 행운이었고 재빨리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될 기회였다. 가시국이란 책입니다.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소나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라면. 라면 맛있긴 해. 곰팡이님도 어서오세요. 나는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며칠 전 읽은 동화책 내용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달력을 한참 쳐다봐야 오늘이 며칠인지 알 것 같고요. 아빠가 가르쳐준 새들의 이름이 헷갈리고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더라. 유나, 성우와 성우엄마, 영재 누나, 전도사님, 사라골 할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 바보꼴이 된 게 순전히 방사선 탓일 겁니다.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 방사선은 내 몸에 나쁜 병균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머릿속 생각 주머니에 뻥 구멍을 뚫어놓아 기억들을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방사선 치료를 받을래? 골수 주사를 받을래? 아이들은 거의 방사선 치료를 고를 거예요. 골수 주사를 맞을 때는 꽁치나 고등어가 된 느낌이거든요. 내 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는 커다란 칼로 허리를 두 동강 내는 것 같이 아파요. 아픈 걸로 따지면 방사선 치료는 아무것도 아니죠. 30분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끝나버리니까. 에이? 왜 살려는 거야? 나는 방사선 치료가 더 싫어요. 골수 주사를 맞을 때는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아주시지만 방사선 치료실에선 나 혼자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날 사랑한데도 거기까지는 따라올 수 없어요. 방사선 치료실에서 온몸 곳곳이 꽁꽁 묶인 채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무시한 지옥 속으로 밀어넣는 느낌이거든요. 방사선 치료실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나가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30분, 30년도 넘는 것 같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서운 생각만 듭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너무 세게 불어버린 풍선처럼 펑 하고 터질 것 같거든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지옥이 불바다와 같다고 했어요. 내 생각으론 지옥은 방사선 치료실이랑 비슷할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느낌보다 더 겁나는 건 없을 테니까. 골수 주사는 몸을 아프게 하고 방사선 치료는 마음을 아프게 한답니다. 마음이 아픈 게 훨씬 오랫동안 날 못살게 굴죠. 바보 멍청이가 되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은 걱정 말래요. 잠깐 동안 생기는 증상이래요. 영원한 바보가 아니니까 안심하래요. 어쨌든 지긋지긋한 방사선 치료도
내일로 끝이 납니다. 소아병동에서 이식센터로 옮겨오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가 더 이상 병원비를 댈 수 없다고. 빈털터리 아빠라는 거 나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빠는요, 엄마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불만을 털어놓아도 엄마는 엄마만의 사정이 있다면서 이해하라고 하죠. 나는 엄마를 째려봤습니다. 아빠를 대신해서 계속요.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딴 말을 했어요.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엄마기는 하죠. 프랑스로 가자.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음이를 돌봐줄게. 나는 더 이상 째려보지도 못했어요. 아빠는요. 말했잖니. 네 아빠 빈털털이라고. 엄마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니면 코털 아저씨가 부자겠죠. 나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엄마가 내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프랑스? 참 멋진 곳이란다. 다음이도 좋아할 거야. 나는 엄마의 손을 피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안 갈래요. 난요, 아빠가 중요해요. 새 아빠는 필요 없어요.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마지막 말은 꾹 참았죠. 그쯤이면 엄마도 내 생각을 알아차렸겠죠. 이식센터로 옮긴 날 엄마는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프랑스에 도착하는 즉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죠. 곧 다시 오게 될 거라고도 했고요. 일주일이 흘렀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엄마예요. 많이 섭섭하진 않아요. 그럴 줄 알고 있었고요. 아빠가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네요. 임명님, 층칠색. 아빠는 어제부터 계속 책을 읽고 있어요. 노트북도 안 보여요. 이상해요. 아빠 곁에는 언제나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군인 아저씨가 총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아빠는 매일매일 노트북 앞에서 일을 해요. 한밤중 깨어나면 그때까지 타닥타닥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아빠의 모습이 있었죠. 쉬지도 잠들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내 치료비를 벌었어요. 그나저나 아빠 노트북은 어디 갔을까요? 노트북이 없으면 돈도 못 벌고 병원비를 댈 수도 없을 텐데 어쩌자고 책만 읽고 있는 걸까요? 결국 아슬아슬 들려있었던 책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빠가 움찔 놀라며 눈을 떠요. 책을 줍기 전 나부터 쳐다보죠. 나는 노트북에 대해 묻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줬단다. 아빠는 어떻게? 좀 쉬기로 했지. 그렇게 쉬다간 다음 일을 엄마한테 빼앗기고 말 거야, 아빠. 겁이 났어요. 아빠의 마음이 변하면 연락하라고 엄마의 쪽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는 날 아빠랑 떼어놓으려고 해. 다음이를 사랑한다는 뜻이란다. 아빠도 내가 프랑스에 갔으면 좋겠어? 다음이 생각은 어떠니? 아빠는 아빠 생각만 말하면 될 텐데 왜 내 생각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프랑스에는 안 가. 나 아빠랑 살래. 아빠 생각도 그래.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살 거야. 그럼 친구한테 빨리 노트북 돌려달라고 해. 아빠가 싱긋이 웃으며 손을 뻗어 내 뺨을 어루만집니다. 아빠의 손은 언제나 따뜻해요. 지금은 특히요. 병원비 때문에 걱정되니? 조금. 다음이가 해야 할 일을 아빠가 대신하면 다음이 기분이 어떨까? 별로겠지. 아빠도 마찬가지야. 병원비는 아빠가 알아서 해. 다음이는 건강해질 궁리만 하면 되는 거야. 아빠가 웃습니다. 연거푸 웃는 모습 오랜만이에요.
원래 잘 웃는 아빠가 아니긴 하죠. 그렇다고 인상을 팍팍 쓰지도 않고요. 아빠에겐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병원비는 이미 다 준비해뒀지.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는 뭐 달라고? 뭐? 이거 왜? 가져가. 이거 왜? 너 친구. 가게에서 죄송합니다. 왜? 더마 스틱 어디 갔어? 어? 더마 스틱. 더마스틱이 뭐야? 흉터 연구지. 또 뭐냐? 그거 화장대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계속 하세요. 예. 자, 네, 좋습니다. 예. 이젠 아빠가 쉴 차례예요. 요즘 너무 훌쭉해졌어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 막대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아빠가 냉장고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꺼냅니다. 1인실이니까 좋긴 해요. 근데 비싸겠죠? 어쩌겠어요. 이직센터에는 1인실 뿐이래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입안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화끈해요. 얼음 조각을 물고 있거나 틈틈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열을 떨어뜨려야 된답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떠서 내 입에 넣어줘요. 며칠 동안 지방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말인데 아빠 없는 동안에도 잘 할 수 있겠지? 나는 아이스크림을 삼키다 말고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4년 전에 엄마가 떠난 이후 나 홀로 잠들게 한 적이 없는 아빠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빼고요. 아빠가 옆에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지금처럼 힘들 때 날 혼자 놔두고 간다니 말도 안 돼요. 아빠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야. 다음이보다 더 아빠의 눈을 보니 묻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빠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나? 짧으면 사흘? 길면 나흘? 아빠에겐 왜 사흘은 짧고 나흘은 길까요? 나한테는 사흘이나 나흘이나 길기는 마찬가지죠. 내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언제가? 내일은 당장 아니고 영재 누나한테 연락은 해놨고 마음씨 좋은 간병인 아주머니도 오실 거야. 참을 수 있지? 이번 만이야 약속. 나는 새끼손가락을 펴냅니다. 짧으면 사흘, 길면 나흘. 나에게는 방사선 치료실에 홀로 누워있는 시간이 되고 말겠지만 지진님 어서오세요. 1실. 실버라서 안 나오나? 못 돌아오려나? 터질 것 같아. 나중에 바를까? 송계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유갑수 역시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이었다. 적어도 사기당할 염려는 없어진 셈이었다. 송계장 그 친구가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나섰습니다만 내키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선생님 사정이 하도 딱하니. 먼저 선생님께서 약속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장기 거래가 불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만약 일이 어긋날 경우에도 신상은 지켜주십시오. 그는 빠르게 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저것 당부하는 것으로 미뤄 유갑수는 그 일에 제법 이력이 붙은 모양이었다. 검사 자체는 까다롭진 않습니다. 혈액 검사와 신장 기능 체크 등 간단한 수준이죠.
이직받을 상대를 찾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 염려 놓으세요. 우리 병원만 해도 대기 환자들이 꽤 있으니까요. 다른 병원도 아름아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그는 작정해 둔 그러나 낯간지러운 물음을 던졌다.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밀고 당기면 가격이야 조정할 순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도 환자 못지않게 급하지 않습니까? 신장은 손 계장이 말한 액수쯤을 예상하세요. 다른 장기도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뭐 각막 정도겠죠. 하지만 신장과 달리 각막은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이야 하나 떼어내도 지장이 없겠지만서도 각막이야 어디 그렇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갑수는 사례비로 10%를 요구했다. 각오한 바였으므로 그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고 빠른 시일 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그는 노트북을 차분해 검사비를 마련했다. 종자 씨앗으로 한 끼의 허기를 갈래는 가난한 농부의 심정이었다. 이틀 전 간단하다는 말과는 달리 꽤 복잡한 검사였다. 혈액과 소변 등의 기초검사로 시작해 초음파, CT 촬영, 종국에는 조직 검사를 받았다. 적출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까지 아이를 떠나 있어야 되는 게 마음에 걸렸다. 불법이라는 게 양심을 찔러왔고 어쩔 수 없다며 자위를 해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가시였다. 그럼에도 그 이틀 동안 대체로 홀가분한 심정이었다. 치료비로 가슴 쪼이며 근심한 까닭을 사라졌다. 오늘 오전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연락은 당연히 유갑수의 몫이려니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종양내과였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갑수는 외근 중이었고 오후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도리 없이 종양내과 외래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정우현 씨, 간호사의 호명에 따라 진찰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그를 힐끔거리며 의자에 앉을 것을 권했다. 가족 중에 한 분을 대동하라고 연락드렸을 텐데요.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시죠.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장 기증의 뜻은 거둬야겠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것이 가슴 깊은 곳으로 내려앉는 듯 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떨려왔다. 의사의 어깨 너머 언뜻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사라졌다. 신장 기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사는 선뜻 뒷말을 잇지 못했고 검지로 미간을 연신 문질러댔다. 그는 상마르게 물었다. 그리고 뭐죠? 신장 기능의 약화는 간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시 말해 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의사는 서글픈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어쩌면 유갑수가 의사에게 모든 것을 실토했을지도 모른다. 신장 기증의 숨은 의도를 알아버린 의사가 아이의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어진 아버지의 가련한 처지를 안타까운 눈초리로 마냥 바라보고만 있는 걸지도. 어떤 문제죠? 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악성 종양이에요. 다시 말해 간암. 거기까지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무엇인가 뒤통수에 부딪혀 강렬한 파열음을 내며 부서졌다. 무서운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날아온 유성이 지구의 표면에 충돌하듯 그렇게 한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졌다. 빛도 소리도 차단된 무중력 공간으로
두둥실 몸뚱이가 떠올랐다. 그는 웃었다. 태연을 가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기지 않았다. 감기 몸살조차 알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간이라는 게 워낙 자각 증상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묻고 나서 그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 때문이었다. 데자뷰. 동일한 상황의 되풀이였다. 아이가 처음 백혈병을 통보받는 순간에도 그랬다. 그는 오진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렇다면... 다르다면 백혈병이 간암으로 아이가 아닌 그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이걸 보시지요. 의사가 책상 위에 노트 크기의 필름을 접어들고 벽에 붙은 뷰박스로 다가갔다. 뷰박스에 불을 붙이고 필름 넉장을 일렬로 내려놓았다. 의사는 윗주머니에서 안테나 같은 지시봉을 꺼냈다. 지시봉은 필름 위에 작은 원을 그리며 이곳저곳 옮겨다녔다. 간 전면에 드러난 종양입니다. 조직 검사에도 원발성 암세포가 확인됐죠. 의사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는 못 박힌 듯 선체로 필름을 노려보았다. 아무리 노력해본들 판독해낼 시간이 없었다. 자신의 내부가 아닌 머나먼 혹성의 표면 사진을 보고 있는 듯 낯설었다. 당장 입원 수속을 밟으시죠. 네,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인 양 중얼거렸다. 보다시피 정상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래도 할 수 있다고요. 뭐 다행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치적 절제수술 이후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 희망이 보일 거고요. 적어도 맥없이 죽지는 않겠다는 의미로군. 치료를 늦출 순 없습니까? 제깍.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치료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의 지점. 지금은 딱 그때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고요. 등나무가 서슬바람에 시달리며 잎사귀를 떨어뜨렸다. 하염없이. 보육원 뜰락에도 등나무가 있었다. 중학교 시절, 정확히 말해 사춘기라고 해야 될 소년의 한때, 그는 등나무 그늘에 앉아 한숨을 짓다 종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얻어터지고 걷어차인 날이거나, 유난의 거역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날이거나, 내일에 대한 막막함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거나, 그는 버릇처럼 등나무를 찾아 다짐했다. 나무처럼 살자. 제 홀로 뿌리 내리고, 제 홀로 가지를 뽑고, 제 홀로 잎을 매다는 나무처럼 살아내자. 지켜보는 이 없이도 앙앙대지 말고 응원하는 자 없다고 악쓰거나 티내지 않은 채 안으로 속살을 키워내는 나무처럼 예의굴하지 그렇게만 살자. 기껏해야 양아치나 될 녀석이라며 악담을 퍼붓던 원장의 예상을 깨고 보육원을 뛰쳐나왔어도 양아치는 되지 않았다. 문제아만 모였다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양아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 발버둥쳤다. 양아치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로 여기던 그때, 그는 성공적으로 살아온 셈이었다. 과도한 욕망에도 끌리지 않으려고 했다. 세상에서의 득세나 부귀와 영화를 꿈꾼 적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턱없이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으며 살아왔으니, 그래, 그런대로 한 세상 아름다운 노라 고백할 만했다. 그러나 이게 뭐지? 고통의 목록이라도 늘어나 봐야 하는 건가? 아이의 투병, 치료비 마련, 가난. 산다는 것은 고통과 직면하는 일이기도 한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고통이 무리지어 올 것까진 없다.
기어코 맞닥뜨려야 될 고통이라면 차례로 지켜야 옳다. 죽음이 고통의 끝이라면 적어도 어느 하나는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죽음은 진작 손을 내밀면 잡힐 듯 가까이 있었다. 아이가 투병을 시작한 이래 줄곧 그랬다. 아이의 위태로운 행보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희망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는 희망의 이름으로 소생하는 중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마주한 셈이었다. 그러나 아이와 무다간하게 죽을 수도 있단다. 아이가 그를 남겨두고 홀로 가버릴까 늘 서럽고 두려웠다. 이젠 아이를 남겨두고 그 혼자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각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간암을 선고한 넙장의 필름이 담겨 있었다. 필름을 민과장에게 보여줬다. 다시금 간암을 확인받았다. 이전의 병원에서보다 더 두렵고 더 참혹한 확인이었다. 필름을 꼼꼼히 살피던 민과장이 물었다. 누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친한 사이? 간암이군요. 제법 진행이 되었어요. 얼마나 오진이었기를 갈망했던가. 앞선 선고가 섣부르고 미숙한 판단이었으리라 믿고 싶었다. 살수는 그러니까 수술밖에 달리 방법이 말들이 서로 앞다퉈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양 그는 계속 더듬거렸다.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이죠. 제가 주치의라면 무조건 수술을 권하겠죠. 간 조직 중 20%만 남겨내고 잘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과장은 책상 위에 메모지를 펼쳐 그 위에 간의 형태를 그렸다. 탐스럽게 자란 고구마 모양이었고 네개퉁이에 시선을 그어낸 후에 말을 이었다. 이렇게 잘라내도 중심부만 남는다면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죠. 수술 말인데요. 조금 늦춘다고 별일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둘러야죠. 조직 검사 결과까지 확인해야겠지만 이 정도 진행이면 빠르게 수술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친구가 이제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간암이라면 낌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합니다. 간암이라는 것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들통나는 순간 본격적으로 마술을 드러낸다고나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전조 증상이야 보이기 마련이겠죠. 친구분도 분명 그랬을 테고요. 다만 자각하지 못했다거나 무심히 넘겨겠죠. 그래서 수시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간혹 오른쪽 옆구리를 바늘로 찔러대는 듯 뜨끈뜨끔한 통증이 있었다. 체중이 줄고 피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증상이었던 셈인데 그 정도로 종합검진을 받았어야 옳았다는 말인가. 아이가 투병을 시작한 이후 종합검진의 의미조차 떠올려보지 못했다. 설사 기억해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낯뜨거운 발상이었으므로. 신음을 하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는 자신이 건강이 도리어 짐스럽게 느껴졌다. 아이가 겪는 고통을 나눠 갖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고 싶은 게 아버지의 심정이었다. 수술을 받는다면 이번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 아이를 떠나 있어야 하는 게 가능한 노릇일까? 또 돈은 아이의 치료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주제에 자신의 수술비를 근심하는 게 이치에 맞기나 할까? 민과장이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본격적인 마술을 드러낸다면 어떤 증상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발열과 구토, 복통, 음식물을 삼킬 수 없을 거고 쇠약해지겠죠. 담도가 막혀 황달이 심해지고 호흡곤란과 복수가 차고 결국은 간이 정맥혈관에 파열되어 피를 토하며 하혈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나요. 당신 눈앞에서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나란 말입니다.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애달픈 사람이 감긴 눈을 비집고 들어서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손을 힘껏 맞잡았다. 최후에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싶은 물음을 던졌다.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내 친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궁금증이라며 민 과장이 혀를 둘렀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위험합니다. 수술 받는다고 생사를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고요.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수술을 권하는 거고요. 친구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당장 수술 스케줄 잡으라고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민 과장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민 과장의 손이라도 잡아 끌며 다시 앉히고 싶었다. 수술을 받지 못할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라던가 완전 방치 상태라면 6개월. 6개월 아이의 골수 이식과 회복, 단계까지 시간이 3개월. 최악의 경우는 아니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필름을 봉투에 담아 그에게 건네며 민 과장이 말했다. 다음 이 녀석 참 기특해요. 생각이 여간 깊은 게 아닙니다. 오전에 병실에 들렸다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만 다음이가 당장 묻더군요. 아빠에게 말했느냐고. 아니라고 했더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달래요.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나요. 어서 가보세요. 다음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겁니다. 다음이 소원대로 마음껏 기뻐해주세요. 민 과장이 말을 이었다. 다음이가 지금까지 그 힘들고 괴로운 치료를 잘 견뎌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잠자코 민 과장을 바라보았다.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가 곁에서 응원해주기 때문에 힘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곧 있을 이식과 생착까지는 그동안의 치료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아빠가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아빠의 곁에서 지켜주시면 다음이 틀림없이 이겨낼 겁니다. 민 과장과 헤어진 후 그는 곧바로 아이를 찾지 못했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떨어지는 등나무 잎새를 바라보며 있었다. 1시간, 2시간, 덧없는 흘러가는 시간들을 깨닫지 못한 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